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은 공지영이 작가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든 책이다. 확실히 그는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대외적인 노출이 많아졌고 매우 밝아졌다. 각종 강연회, 사인회 등도 자신의 역할의 하나로 즐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나운서 최송현은 KBS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즐거운 나의 집 가운데 미인형 세상에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는 일뿐이야. 라는 문구를 남겼다. 그 일은 최송현, 공지영의 유명세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최송현이 아니더라도 강연회를 가면 많은 학생들이 저 선생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하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나이 든 분들 또한 공지영 작가 때문에 새 인생을 살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공지영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이내 웃는 얼굴로 명랑하게 근데 그거야 자신들의 인생이니까 라고 말한다. 세 번의 이혼, 성이 다른 세 아이의 어머니, 그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사자가 아니면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왜 20년 동안이나 맞고 살면서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느 개그우먼은 이혼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대중이 나에 대한 사랑을 걷어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요즘이야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혼한 여자, 그것도 유명한 여자일 경우 세간의 평은 가혹했다. 공지영은 나는 3번 이혼했고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한 인터뷰를 통해 직접 털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즐거운 나의 집을 씀으로써 비슷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형태로 자신의 고통도 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본 많은 독자들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공감하고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영화 감독 류성환은 영화 주먹이 온다의 DVD 코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가족 형태는 신파 아니면 폐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가 남이가에서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신파적인 행위들, 그것이 배신당했을 때 벌어지는 수많은 폐륜적인 행위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다. 하지만 공지영은 즐거운 나의 집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신파와 폐륜을 넘어섰다. 그것도 아주 명랑하게. 우리가 보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즐거운 나의 집에서. 사실 우리는 이면은커녕 보이는 것조차 얼마나 왜곡해서 보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또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는 공지영을 통해 그 치유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공지영이 최초로 쓴 본격 연애소설로 한일 관계를 남녀의 사랑이라는 코드로 풀어가고 싶다는 처지 히토나리의 제안을 받고 쓴 소설이다. 언젠가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못해본 것 같다는 고백을 했던 그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젊은 여성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잘 몰라서 고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생에 한 번 올 법한 사랑을 겪어보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가졌던 그녀는 그런 감정을 너무나 섬세하게 표현했다. 처제 히토나리는 공지영 씨가 그린 작품은 대륙적으로 힘찼고 때로는 반도적으로 섬세했으며 풍부한 감성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을 사는 한국 여성의 삶의 모습과 사랑법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섬나라에서 태어난 내 문체와 공지영 씨의 문체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조용하게 서로 녹아들었다. 정말 이 작품에 어울리는 파트너였다고 극찬을 했다.
그녀는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이제껏 내 문학이 등에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고 했는데 그 전 소설들은 읽는 사람들조차 힘든 감정을 느꼈으니 본인은 오죽했을까.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면 겉으로 꼼꼼히 리뷰들을 챙기면서 결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의 리뷰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나온다. 결혼에 대해 이렇게 쉬운 경고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처럼 오래오래 여러 사람들이 입에 해자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고는 쉽고 간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문장이 쉽고 간결하다고 해서 그녀의 문장을 폄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사랑에 대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냥 나이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중년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살인 같은 사건을 보면 성숙한 사랑을 하는 데는 나이와 지위, 고하의 구분이 없으며 어린 나이라고 해서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존 그레이의 하승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여자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체로 여자는 관심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헌신을 원한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을 신뢰해 주길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감사받고 싶어하고 찬미와 찬성, 격려를 원한다. 혹자는 존 그레이의 이혼 경력을 이유로 당신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했는데 공지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산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몇 번의 조난을 당한 후 에베레스트에 올라본 사람이 그 산을 더 잘 알겠어요? 라고 맹쾌하게 말한다. 존 그레이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그런 사람이 부부관계에 관한 책을 집필한다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성찰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과거에 매몰되어 자책감만 느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 경험들을 통해 새로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지난 경험을 반추해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없어서일 것이다. 공지영은 그런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와 진심으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박찬욱 감독에게 자신의 영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시내 22일 10주년 기념영화제에서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평론가들에 의해 지난 10년간 최고의 글자 10편 가운데 한 편은 당당하게 뽑혔던 복수는 나의 것과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신을 세계적인 거장의 판넬에 올려준 올드보이를 제쳐두고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대답했다. 이유는 초기 두 편의 흥행 실패로 의기소침해했던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연출 기회였고 그 작품의 성공으로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공지영은 우행시를 자신의 작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꼽았다. 7년간 아무것도 쓸 수 없었던 시절을 극복하고 써낸 첫 장편이 대중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송혜성 감독, 강동원, 이나영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오빠이자 우리 사이가 화해와 용서를 거쳐 진정으로 치유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한다. 요즘도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그녀는 사형수들을 만나보고 나서 달라진 생각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간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을 변하게 만들어 놓는 사랑의 힘에 대해 진짜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사이에서 나쁜 짓만 했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얘기 나누면 어떤 성자도 할 수 없는 말을 가끔 한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안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그분들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믿게 된 사랑의 힘이 우리 사이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녀는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수도원 기행. 공지영은 소녀와 소녀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 소녀와 소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달리 생각하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던 두 단어. 그녀를 생각하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른다. 능력 있고 아름다운, 혹자에게는 아름다웠던 그녀에게 유혹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어린 시절 성당에 다녔지만 운동권이 되면서 종교를 버렸다. 자신은 사람 만들어줬다고 하는 전두환 정권을 보면서 그녀는 도저히 성당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미사 도중 성당을 나와 체류탄 가득한 거리로 나서면서 나는 생각했다. 더 이상 내 탓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 분명히 알아야 해.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이 체류탄을, 이 독재를, 이 가난과 이 핍박을 우리 탓이라고 말하기 해서는 안 돼. 성직자들은 독재자들에게 가서 말해야 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수도원 비행에서 그녀는 한동안 종교에 대해 말하려면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며 권유하는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다시 그리스도교인이 되게 하려는 친구에게 가톨릭과 개신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에 대해 1시간이 넘도록 두들기도 했다. 그러던 그녀가 세 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가톨릭에 다시 귀의한다. 그 후 그녀는 수도원 기획의 기획제의를 받고 유럽의 수도원을 기행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지금도 그녀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 정도라도 봉쇄 수도원에 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삶이나 문학에서 종교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교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배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인들과 성녀들의 글과 책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랑과 고통과 성찰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그녀는 성숙해온 모양이다. 착한 여자. 디트리히 슈바니처의 남자라는 책이 있다. 우리는 흔히 여자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억압을 겪으면서 페미니스트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오히려 남자는 인위적이고 여자는 자연적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고 남자는 태어난 후 남자로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매우 불안한 생활 감정을 지닌 특별한 종족으로서 구성원들은 늘 자기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공경에 처해 있으며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자연 그대로의 여자인 공지영에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상처투성인 남자들을 대하는 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에게 남자들은 대체로 관대하지 못하다. 그것이 남의 여자일 때는 미덕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여자일 때는 늘 옆에 두고 감시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족의 탄생에서 봉태규가 착한 여자 친구 정유미의 대책 없는 친절함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착하다는 것은 대체로 해프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착한 여자의 주인공 정인은
젊은 시절의 공지영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그에 대해 공지영은 거무릎에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책을 쓸 무렵에 제가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이야기를 한 거죠. 나 비슷한 여자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어린 시절이 불행하고 신분이 낮은 여자를 채택했던 건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입이 많이 된 거죠. 라고 말한다. 그녀는 착한 여자를 쓸 무렵이 자신의 인생에서 주관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다고 말한다. 죽음도 생각했고 절망의 끝까지 갔고 외로움도 가장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고 전화도 안 받고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만 하루 종일 들었다고 한다. 그때 정신과 의사가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대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무엇인가 하나 시작하면 관련 서적을 모두 찾아보는 그녀는 그로 인해 정신분석에 관해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그녀는 나쁜 남자를 극복하기 위해 나쁜 여자가 되는 법을 택하는 대신 착한 여자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해지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을 익혀나갔다. 나쁜 여자가 되어버리고 각종 책도 사보고 했지만 자신은 그런 쪽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했다. 자고로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성부를 걸어야 성률도 높은 법이다. 서로 살비비고 지내면서 그게 다 내 살인 줄 알았나 봐. 헤어지려니까 그게 싹도 펴지지가 않아. 어디가 내 살이고 어디가 그 사람 살인지 둘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수 없이 내 살점까지 다 떼어가버린 것 같다. 착한 여자에서 살점까지 다 떨어져 나간 듯한 아픔을 느낀 그녀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 세상이 무서웠다. 내게는 말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복병처럼 숨어있는 칼날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갑옷이 없었다. 아파서 죽을 것만 같다. 나는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나 아닌 그들도 들은 내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나를 찌르지 않을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찌르지 않으면 그들이 찔렸을 테니까. 착한 여자에서 찔린 자신보다 자신을 찌를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려는 몸짓. 이걸 본 친한 친구가 그랬을 것 같다. 아이고 이 화상아.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에 실린 단편 진지한 남자는 유명세와 이론에 관한 블랙 코미디다. 공지영은 자고 나니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있더라는 유명세를 치르면서 많은 언론 특히 여성지에 시달렸다. 유명 작가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그녀를 좋은 먹잇감이었을지 모른다. 그녀는 여성지와 4번에 걸친 소송을 했고 언니가 너 뭐가 제일 무섭니라고 물었을 때 여성지라는 웃지 못한 답변을 한 적도 있다. 단편 조용한 나날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1살 미만 부모님이 날 가운데 재우고 성강에 할 적에 내 턱가를 아른거렸던 풀먹인 이불의 느낌과 2살 무릎의 상처, 그 정황, 이불의 색깔과 무늬, 그날의 날씨, 바람의 강도까지 기억해냈다. 실제로 나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1번수부터 75번까지 그들의 인상착의와 가정환경까지 덧붙여 외울 수도 있다. 지겨운 기억의 능력. 문제는 기억의 대부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독하게 예민한 기억력을 가진 그녀에게 기억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들은 한동안 계속된다. 그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예술가라는 존재들은 낚싯대의 찌처럼 춤을 추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물 속에서 물고기가 1mm쯤 미끼를 잡아당기면 혼자서 그 10배, 20배로 춤을 추어서 겨우 물고기가 1mm쯤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대개는 그 빛깔이 화려한 그 찌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피하고 모르고도 피하고 무서워서도 피하는 생의 가지가지 모든 고통들이 실은 인생의 주요 진료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빗방울에서 그런 고통들로 인해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해졌을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수의 뿔은 공지영의 출세작이자 그녀에게 페미니스트라는 딱지를 붙여준 작품이다. 한결의 최재봉 기자는 여자들의 육성과 삶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반면 남자들은 추상과 알레고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이 소설의 계람이라 할 수 있다. 여자들끼리만 분노하고 함께 울며 남자를 성토하는 것은 순진한 관계,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 그에 바탕한 타당한 전망의 수립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작가 역시 그 점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평했지만 많은 남성 지식인들이 그 책을 집에 가져다 놓기를 꺼려했다. 특별히 나쁜 남자가 나온다면 그 남자의 풍속 문제로 몰아붙일 텐데 현재 한국의 구조상 결혼 생활로 인해 여성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 책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공지영은 페미니즘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결혼에 관해서 쓰고 싶었다고 말한다.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궁금했고 왜 첫 번째 결혼을 해서 힘들었나를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여자라는 이유 외에는 별로 잘못한 게 없었다. 내가 만약에 남자고 그 사람이 여자였다면 우리 결혼은 나름대로 잘 흘러갔을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남녀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일부 페미니스트 진영 또는 영페미니스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그녀를 유연한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충우동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할까? 공지영은 최재봉 기자에게 발문을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원고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펑펑 울었다. 자기가 쓴 소설의 질에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영선인 죽었지만 남은 회왕과 경애의 앞날도 결코 박제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참 이 소설을 쓸 당시만 해도 아직은 희망과 의욕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와 순진이 난 오해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회왕과 경애의 경험조차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나이가 된 것이다. 그녀가 작가 후기에 썼던 것처럼 그만큼 이 소설이 그녀를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방식,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그것을 질문해가는 방식,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태도, 혹은 세계관 등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와 닮았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녀는 페미니스트라는 딱지를 붙여준 이 책에 대해 한동안 그것이 젊은 나를 규정하는 사슬 같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으나 그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한에서 말이다. 고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억압받고 그래서 무기력해진 여성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쓴 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반향으로 인해 많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그녀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무릎이 아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머리도 멀쩡하고 배 부위에 상처도 없으며 발목도 괜찮은데 심지어 간도 콩팥도 어금니도 괜찮은데 당신은 무릎 아픈 이야기만 하니 신체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군요 하는. 바이르는 보통 불편한 신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 보면 시에 중독된다. 질병과 불구의 상태는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물들을 따라다닌 수행원이었다고 했는데 그녀를 보더라도 고통과 예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제목은 불경에서 내가 인용했고 나에게 많은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준 구절이지만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또 그 혼란 중에도 덩불처럼 내게 의지가 되어주는 이상한 것임을 고백해둔다. 무수의 불, 작가의 말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 공지영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만큼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녀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사실 강자에게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지나치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잔인하다. 아마 강자에게 당한 굴욕감을 약자에게 풀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해 느낀 그 비루한 감정을 털어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와 몇 분의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딱 그때였다. 누군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거나 강자와 약자에 대한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였다. 그걸 딱히 정의감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동병상련이거나 약자에게 정서적 이입이 더 잘 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강하면서 약한 존재다. 사람들은 가끔 공지영은 아픔을 과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소한 것에서도 예민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작가인 것이지 남들 다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그제야 얘기하는 것이 작가란 말인가. 인생이 고통의 콘테스트장도 아니고 실제로 너만 아프냐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처절하게 아파본 사람은 남의 고통에 대해 쉽게 얘기하지 않는 부류다. 또 가끔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둘이야? 엄마는 이런 어법을 아주 싫어한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의 후두염이 경시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인생은 고통 콘테스트가 아니잖아. 엄마의 고통도 너의 고통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니까 응원할 것이다. 있어. 사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사랑일지 모른다. 니체의 말대로 사랑은 가장 이기적인 감정이기에 상처에 가장 관대하지 못하며 대개 덜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먼저 상대방이 싫어진 사람이 아직 상대방이 싫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룰을 지킨 사람이 궁지에 몰려 벌을 받는 유일한 게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벨들의 들판에서.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줄다리기식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면서. 문학의 길. 공지영은 자유로운 성격이다. 하지만 자유분방하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녀는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자신을 규율하는 모든 것을 해모스러워한다. 그녀는 관계의 역사에서 만일 누가 내게 한 10년이나 20년쯤 젊어지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처럼 속겠단 말은 없겠지만 아마도 나는 고개를 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나는 또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라면 내 청춘 10번을 다시 돌려준다 해도 싫었다고 말한다. 80년대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 시절은 그녀를 운동권 속으로 노동운동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문학을 포기한다는 선서까지 했다. 위장 취업으로 구로공단에 취직했던 그녀는 술자리에서 너 63년생이니까 82학번이니? 라는 질문에 아니 나 빠른 63이라 81학번이에요. 라고 순진하게 대답했다가 해고당한 후 1987년 구로구청 농성 사건으로 유치장에서 열흘을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억압의 시대에도 신촌은 비교적 자유의 물길이 흘렀던 것 같다. 그녀는 학교 분위기가 우리를 전혀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연대 출신들은 선후배로 별로 안 따진다고 회상한다. 신촌 부근의 학교에서 유명한 문인이나 영화감독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수 박진영은 2001년경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녹화가 진행된 KBS 이티브 자유스는 토요 대작전 캠퍼스 아이디어 대전 코너에 동문 자격으로 출연했다. 그는 특유의 탭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노래 난 여자가 있는 데를 열창한 뒤 무대를 내려가기 위해 인사를 했다. 그때 학생들이 앙코르를 외치자 갑자기 박진영은 무대 중앙으로 나가 연세대는 콘돔이라고 외쳤다. 객석에 있던 김우식 총장을 비롯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박진영은 그 이유에 대해 항상 큰일을 치를 수 있게 준비시켜 주니까 라고 응수해 학생들의 박수와 한우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명문대학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얘기 같기도 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마강수 교수를 포용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공지영은 신촌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주 가던 술집, 성 같은 곳에 있어서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른다. 공지영에게 문학은 삶이다. 공지영에게 세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촛불 집회에 나가겠다는 위능에게 걱정된다. 너 대신 내가 나갈게 라고 했다가 엄마 386 맞아? 라는 핀잔을 들은 공지영은 가벼운 글만 쓰겠다고 약속한 한결의 칼럼에 결국 촛불 집회 이야기를 쓰고 말았다. 물론 경쾌한 톤으로 쓰긴 했지만 말이다. 정신없이 바쁜 그녀와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약속 잡힌 날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주었다. 2번 정도 약속이 연기되었는데 모두 아이들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경우였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다는 그녀가 아이들을 변하게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며 끊임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녀의 기다림에 가한 미학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 막내가 신경을 좀 안 썼더니 책은 안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점에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후진 책이라도 좋으니 읽고 싶은 책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컴퓨터 게임을 만화로 만든 이상한 책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것도 20권짜리를 한 권씩 사줬죠.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사줬어요. 처음에는 그런 책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막내 교육을 위해 투자라 생각하고 아깝지만 사줬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 시간에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늘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너무 재밌다고 또 다른 것을 사달래요. 그래서 또 데려갔더니 먼저 것보다는 좀 나은데 또 20권짜리 세트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엄마 이런 것 좀 사주지만 너무 부실없는 책이야 그러는데 그래도 또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읽었어요. 이건 강연 가서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책은 읽는 것이 즐거워야 해요. 유태인들이 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엄마가 식당 같은 데다가 꿀로 A, B, C를 쓴대요. 그럼 애가 그걸 따라 쓴 다음 그 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이루어지니까 말하자면 그 아이의 뇌리 깊숙한 곳에 문자라는 것은 달콤한 것이라는 감각이 진하게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지도를 한 거야. 돈 억수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니까 책이란 것은 즐겁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은 5권짜리 동화 같은 것도 읽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읽어야 될 목록을 주면서 너 이거 읽어 했으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책은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애들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절대 좋은 책을 먼저 주지 말라고 해요. 우선 글자가 적고 책장이 빨리빨리 넘어가고 웃기고 무조건 재미있는 책을 주라고 권해요. 그리고 한 권을 읽을 때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책 안 읽던 사람한테는 안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제가 컴퓨터 못하는 시간에는 뭐라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자기의 학식을 무지하게 자랑해요. 그녀는 또 큰딸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더 많이 사랑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려면 진심으로 그러나 천천히 믿어라. 다만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너의 성장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너의 일의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너의 성장을 해치고 너의 일을 막는다면 그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노예로 들어가고 싶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응원할 것이다 했어. 공지영, 그녀는 고통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공지영을 인터뷰하는 것은 내게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이 모험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책이 나와서 독자들의 반응을 거쳐봐야 알 것이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매우 안정감 있고 평화로웠고 그 기운은 일정 부분 나에게도 전해졌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다.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의 책을 읽었던 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시간,
인터뷰를 정리하기 위해 녹취를 푸는 시간 모두 행복했다.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녹취를 푸는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다. 사실 매우 힘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즐겁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카리스마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리스마 하며 흔히 최민수 씨 카리스마를 떠올리기 쉬운데 카리스마라는 단어에는 매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위키백과를 보면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다. 확실히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듯했다. 앞서 언급했던 최송현 아나운서가 2년이나 고시를 미룬 여성 판사,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독자들과 강연회에서 만난 많은 대학생들의 예를 봐도 그렇다. 그녀의 작품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힘은 공지영, 자신이 먼저 절실하게 고민해봤던 지점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다. 많은 인터뷰에서 공지영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면서 몇 군데를 같이 다녔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던 순두부집에서도 청송 얼음 막걸리 집에서도 꼼장어 집에서도 기사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그 집들이 공지영을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 하지만 놀라웠다. 약속 장소를 찾느라 고생할까봐 기사 식당 앞 큰 길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공지영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인터뷰로 그녀를 다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오만일 것이다. 공지영의 독자들이 말한 대로 선생님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대신해서 그녀를 만났던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 행위가 그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충실한 대리만족을 줄 수 있었으면 바랄 뿐이다. 작가 공지영도 자신의 사생활이 있고 작품 활동도 해야 하니 일일이 그들을 다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나는 양쪽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농담 반 진담 반 독자들에게 이 책이 즐거운 나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에 이어 위로 3부작이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가 소설, 두 번째가 편지 형식이었다면 이 책은 공지영이 독자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내가 그녀에게 위로받았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녀의 말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공지영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오마이뉴스 기사에 이런 리플을 남겼다. 그는 참으로 발랄하고 진취적이고 거기다 예쁘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무척이나 똑똑하기까지 하고 더더군다나 건방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대생이었다. 발랄하고 진취적이고 거기다 예쁘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무척이나 똑똑하기까지 한데 건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니 어떻게 보면 박제된 사람이거나 드라마 캐릭터로나 존재할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시시하게 살아있고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으며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개그 콘서트 달인의 김병만 목소리로 공지은 씨 만나봤어요? 만나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설마 이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이 책을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나는 행복했다. 그녀에게도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랬다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겠지.